상법이 바뀌어서 주가 오른 거 아니야?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개정상법으로 인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 아직 충분히 상승할 여유가 있죠. 그럼 지금이라도 주식 사야 하나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제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성구입니다. 로펌에서 금융기업 및 정보보호 업무를 맡고 있어요. 로펌에서 25년 가까이 일하면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이 일반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일반 법률 관련 컨텐츠는 많이 있지만 전문적인 법 분야를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이야기, 줄여서 세모법. 법과 관련된 교양을 핵심만 가볍게 그러나 믿을만한 내용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개정상법, 그 중에서도 요즘 화제인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마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주가 사상 최고치. 이런 얘기들이 동시에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상법이 바뀌어서 주가 오른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분석도 많이 나왔죠. 심지어 그동안 상법이 나빠서 주가가 안 올랐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뭐가 바뀌었는지, 바뀐 법 때문에 정말 주가가 오른 건지, 그럼 앞으로 주가 지수가 정말 5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법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올해 주가가 언제부터 올랐는지 팩트부터 체크해보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건 정확히 4월 9일입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293.7로 연중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쭉 올랐어요. 오늘은 무려 4천을 넘기고 있죠. 그러면 4월 9일 전후로 뭐가 있었나?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4월 9일에는 아직 상법 개정 얘기가 없었어요. 이 대통령의 출마 선언도 그 다음 날이었고 상법 개정이 공약으로 나온 건 5월 22일, 개정안이 실제로 나온 건 6월 취임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원인을 상법 개정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그럼 개정 상법과 주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은 올해만 2번 바뀌었어요. 7월 22일 한 번, 9월 9일 또 한 번,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무려 55개나 있습니다. 보통 법이 바뀐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릅니다. 근데 이번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은 7월 22일에 공포되자마자 바로 시행됐어요. 그만큼 급하다고 본 거죠. 그럼 내용을 볼까요? 네, 이게 답니다. 좀 허무하죠? 단어 하나 추가하고 조항 한 줄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이사는 이제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법 개정 시점과 주가 상승 시점 다릅니다. 하지만 법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사는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의문. 그럼 여태까지 이사는 주주를 위해 일 안 했다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주주와 회사는 완전히 달라요. 설령 주주가 한 명뿐이고 그 사람이 경영도 다 하고 배당도 다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주주와 회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연예인 기억하시죠? 자기가 100% 주주인 기획사 돈을 개인 명의로 암호화폐 사는 데 썼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회사 돈이 본인 돈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실은 그 돈의 일부는 회사 명의로 빌린 돈이었어요. 회사 명의로 빌린 돈은 법적으로 주주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주주한테 돈 갚으세요 라고 하면 주주는 그건 제 빚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주가 한 명이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주주는 회사와 다르죠. 그래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회사한테 좋으면 주가도 오르고 그럼 주주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요. 그런데 뭐가 주주에게 좋은 건지가 늘 명확치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을 확 낮춰서 경쟁사를 도태시킨 적 있죠. 이른바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주가 올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을 낮춰서 손해를 감수했어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법적 관점에서는 당시 삼성전자는 주주를 위한 행동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법은 주주를 주식 사고 팔아서 돈 버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인으로 오래 지키면서 배당을 받는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희생하더라도 넓게 보면 주주를 위한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회사에 일하는 게 왜 문제야? 문제는 이사의 결정이 일부 주주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나머지 주주한테는 손해가 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크게 나온 사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합병의 경우예요.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합병 비율이 중요합니다. 두 회사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합병 비율은 1대 1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주주가 A 회사 주식은 많이 갖고 있고 B 회사 주식은 없거나 적게 갖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면 A 회사 주주의 몫은 약간 줄죠. 주식 수가 2배로 늘면서 희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회사의 가치가 B 회사의 가치보다 2배라고 계산해서 합병하면 A 회사의 주주는 오히려 합병 전보다 주식을 더 많이 갖게 돼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합병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양 회사의 주주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 때는 합병 비율이 언제나 문제가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합병으로 소수주주가 손해볼 수도 있구나. 두 번째는 회사를 쪼개서 상장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을 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떼어냅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 부분에 관한 100% 자회사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이 자회사를 또 상장시켜요. 이러면 일반적으로 원래 있던 모회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가장 잘 나가는 사업 부분에서 얻는 이득을 상실한 걸로 보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분할 상정으로 모회사 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구나. 두 사례 모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합법이죠.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주주가 손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쉽게 못하도록 법을 바꾼 거죠. 그래서 보통은 개정 상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주주가 소수주주 희생시킨 걸 막기 위한 법이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개정 상법은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대주주요.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으세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국의 브랜드 자체인 기업이죠. 현 지배주주 가문이 키워왔죠. 삼성전자 주주는 500만이 넘어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3자가 내가 삼성전자 지배할래 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 제시해도 소수주주들이 지지하겠어요? 아니겠죠. 지금처럼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회사를 잘 키워나가면 소수주주는 오히려 지배주주의 우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배주주가 삼성, 현대, 하나처럼 인정받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무시하는 분위기에선 소수주주로부터 인정받으려 노력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수주주의 지위를 강화하는 개정상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개정상법, 주가 상승에 도움 될까요? 그렇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 사례로 일본의 예를 들죠. 일본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1989년에 최고점을 찍은 후에 무려 34년 2개월 만에 다시 그 수준을 회복합니다. 34년이에요. 25살에 주식 산 사람이 환갑이 돼서 본전 찾은 거죠. 일본 사람들 참 대단하죠. 그럼 일본도 상법 개정을 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2015년에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코퍼릿 거버넌스 코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말로는 기업 지배구조 규약 정도로 번역이 되고요. 여기에는 소수주주의 지위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법을 고친 게 아니에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죠. 법은 강제규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가이드라인은 연성규범입니다. 연성규범이란 건 안 지켜도 되지만 안 지키면 도대체 왜 안 지키는 건지 설명은 해야 하는 규범이에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규약을 받아들였어요. 또한 규약 자체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은 없어요. 우리 상법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 일본 사례는 우리랑 상관없나? 아닙니다. 배울 점이 있어요. 일본에서 배워야 할 건 규약을 만들었다. 가 아니라 10년 동안 꾸준히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인정합니다. 규약 제정 이후에 일본 정부의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일본 주가를 올린 이유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 후 10년에 걸쳐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변화에 빠르다는 걸 감안해도 최소 5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개정 상법으로 인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에야 4년 3개월 만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34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요. 미국에 상장된 한국 주식 ETF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월 17일에 2021년의 전고점을 넘었어요. 그러니 아직 충분히 상승할 여유가 있죠. 그럼 지금이라도 주식 사야 하나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제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지 주식 전문가는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법 개정과 주가 상승, 시간상 인과관계는 약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핵심은 정부의 꾸준한 정책 추진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 이야기 첫 시간, 개정 상법과 주가에 대해 얘기해 봤어요.
다음엔 또 어떤 법률 이야기를 풀어드릴까요? 궁금한 주제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변호사 정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